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가운 장승리 선생님 모셨는데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은 신부님께서요 영성 강의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네. 그 영성 강의를 좀 많이 듣고 또 명리학 강의를 요즘 좀 유튜브로 많이 듣고 있어요. 네.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선생님은 1985년 심사항으로 이제 등단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엿한 이제 중견 시인으로 이제 자기내김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선생님 시집이 좀 앞에 쭉 있어요. 시집을 몇 권 정도 상제하셨나요? 지금 7권 시집 나왔고요. 네. 저번 작년 11월 달에 시선집 하나 해서 전부 8권입니다. 네, 저도 작년에 우리 선생님이 주신 시선집 받아봤는데요. 네. 낯설게도 다정해라 이 네. 시집인데요. 네. 정말 한 손에 딱 쥐는 게 상당히 시집이 이뻐요. 네, 예쁘죠? 아, 네. 귀엽죠 시집이. 예, 네. 그래서 시를 이렇게 어디서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읽을 수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선생님이 시인이라는 이름표를 이제 달아주신 우리 심사위원과 등단작은 잊지 못하잖아요. 네. 어떤 분이셨을지 궁금한데요. 85년도에 등단을 해서 88년도에 첫 시집을 냈고요. 네. 그때 뭐 오래돼서 제가 작품 기억은 다 못하는데 연이라는 작품하고 음. 목련이라는 작품 그것이 등단작인데 사실 뽑아주신 분은 그 강호식 선생님께서 뽑아주셨고요. 심사위원이요? 예, 그분이 뽑아주셨거든요. 그 선생님은 지금도 1년에 한 번 정도 거의 시집을 내시는 분, 아주 열정적으로 문학을 하시는 분이고, 또 안양에 또 가까운 동네에 계셔가지고 네. 자주 뵐 기회도 있고 해서 너무 감사하죠. 또 강훈식 선생님은 또 하면 박지천 선생님하고 엄청 친하신데 네. 또 선생님이랑 또 같은 지역에 산다니까 네. 좀 인연인 것 같습니다. 네. 그죠? 네.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시에 매료돼서 이제 시를 쓰게 된 모든 시인들이 동기나 뭔가 십작 기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 전국 100일장으로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졌다고 그래서 임명세를 탄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때 화려했던 얘기 좀 학생 해주세요. 박사였죠. 뭐. 시를 처음 접하게 된 거는 중학교 1학년 입학해가지고 중학교 1학년이요? 1학년 와. 입학했을 때 저희 학교는 교실마다 스피커가 있었어. 네. 뭐 솔베지송이라든지 신앙송 이걸 계속 들려줬거든요. 네. 근데 점심시간에 중점의 남자 성우가 신앙송을 하는데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저런 세상에 있었나 하고.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김소월의 초혼이라는 시더라고요. 그게 그때부터 시에 좀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집에 뭐 돌아다니는 외국 시인들 릴케나 괴테나 하이네 시집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그건 번역이니까 좀 풀어놓잖아요, 시를 이렇게. 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읽었어요. 읽고 그냥 재밌더라고요. 읽으니까 그게 뭔지 몰라도 굉장히 재밌고 그래서 읽었고 그때 이제 국어 사전을 그때 어떻게 하다 보니 제 손에 하나 세계상으로 들어온 게 있었는데 그 국어 사전을 매일 봤어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서. 국어 사전이 재밌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재밌어요. 이렇게 두꺼운 국어 사전을 이렇게 그때 나온 거 있잖아요. 그때. 네네. 그거를 그 사전을 하도 봐가지고 나중에 한 몇 년 지나니까 그 종이에 글씨가 안 보여. 얼마나 많이 다 달아가지고. 세상에. 예, 그래서 나중에는 글씨가 안 보이니까 다시 다른 걸로 교체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때부터 언어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졌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하기 한 2달, 12월, 1월, 2월 그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방학 때. 그때는 이제 정말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그 깨알 같은 거 글씨 세로로 된 거 그 수호지를 한지를 다 읽었어요. 2달 만에 그거를. 그러니까 좀 일찍 읽었죠. 나이에 비해서 좀 일찍이 그걸 읽은 셈이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중편이나 단편 읽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때. 그럼 그때 그 중고등학교 대기장 이렇게 나갔을 때 심사해 주신 분이 누구였나요? 박목월 선생님이 그때 이제 제 작품을 이제 장원으로 뽑아주셨는데 그때 심사평회인 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어떻게 했었어요?
심사평을 많은 이제 학생들이 있고 심사위원들이 그 선생님 대표로 나오셔서 심사평을 하시는데 네. 이 작품은 현재 기성문예지에 내놔도 전혀 손색이 없다. 그런 그만큼 놀랍게도 고등학생이 이렇게 쓴다는 거는 참 놀랍다. 그런데 고등학생다운 글을 써야 한다. 이렇게 일침을 놓으셔가지고 좀 뜨끔했어요 그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다운 시를 써야 된다. 예, 칭찬과 일침이 동시에.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백일장이 지금은 뭐 이렇게 백일장이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희 때만 해도 전국 백일장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뭐 그 장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좀 조금 유명세를 탔고요.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폰도 없을 그럴 시대잖아요. 네. 그때 부산대학에서 전국 고교 작품 모집이 있었는데 네. 시 하나, 소설 하나, 수필 하나 이렇게 3명을 뽑을 때예요. 네. 시를 보니까 저는 신문 보고 알았거든요. 전국에서 한 650편이 들어왔는데 최종 들어간 게 이제 12편이 최종선에 올랐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보는 6편이 다 최종선에 올라가지고 세상에. 방송에 맨날 나오고 뭐 신문에 나오고 그래서 그 덕분에 전국에서 많은 글을 쓰는 학생들이 편지를 굉장히 많이 보냈어요. 폰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네. 그래서 그게 그 편지를 주고받고 뭐 내용은 전부 다 뭐 시에 대한 이야기, 소설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 뭐 어떤 전부 작품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편지를 하다가 보니까 그걸 몇 년 하게 되니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산문을 쓰는 어떤 토양이 된 것 같아요. 재산, 습작의 훈련이 그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게 나머지 그때 참 도움이 됐어요. 그게요. 지금 산문을 쓰는 게 지금 뭐 그렇게 쓰라고 그러면 안 쓰겠지만 그때는 참 좋았어요. 한참 그 시절이 감수성의 일생을 통해서 볼 때 가장 농도가 짙은 그런 시절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왜 중국 만당의 그 19절에 15살 봄 까닭없이 슬퍼져서 그네줄을 잡고 고개를 들고 고개를 돌려 울었다는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만큼 15살이라 그러면 한창 그 감성이 아주 풍부할 때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글을 쓰고 편지를 주고받고 문학에 몰입한 그 때가 감수성이 아주 많았을 때 글을 읽고 썼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지금 이제 문학을 지금 하니까 그게 많이 이제 재산이 된 것 같고 습작에 많이 훈련이 된 것 같아요. 그게요. 네. 선생님이 진짜 이렇게 좋은 시도 많이 쓰셨고 또 좀 전에 산문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우리 선생님한테 이제 가끔씩 이제 청탁할 때 되면 선생님 너무 글이 좋아서 제가 선생님 좋은 시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어떤 시인한테 들어보니까 시를 잘 쓰면 산문도 잘 쓰고 산문도 잘 쓰면 시를 잘 쓴다는데 나는 시를 써서 산문 못 써. 이거는 또 아니라고 그러고 나는 또 뭐를 해서 뭐를 못. 이건 다 같은 색깔이니까 그렇다 그러는데요. 정말 박목월 선생님이 그때 심사평인가 저도 고등학생은 다운 시를 써야 된다 이런 게 참 느낌이 오는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 선생님은 젊은 시절부터 그렇게 염세 철학에 좀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키에르페오라든지 또 니체라든지 뭐 니체는 뭐 쇼펜하우어의 초상화를 딱 벽에다 붙이고 뭐 살았다고 그래서 그 정도로 젊은 시절부터 그런 철학에 관심을 갖게 됐으니까. 젊은 시절이라기보다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이에요? 몇 살쯤 됐을 때요 이때가? 중고등학교 때니까. 중고등학교 때? 그때 무슨 철학에 무슨 특별한 관심이 있어서 보는 것도 아니고 친한 친구가 독서량이 엄청난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걔가 보는 책을 제가 보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조금 화가 나더라.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기분으로 읽은 것인데 키에르케고를 먼저 접하게 되는데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든지 그걸 읽는데 너무나 매료되고 아주 심취하게 돼서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철학적인 그런 책을 가까이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태생적으로 제가 좀 염세해서 그런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이후도 사색의 어떤 깊이가 더 오래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또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입학해서부터 제가 한 게 그때 읽은 책이 이제 안내일기라는 책을 읽었어요. 처음으로 읽었는데 이 작은 소녀가 쓴 글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 시대 상황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이 됐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기라는 것이만큼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한 5, 6년 정도 거의 하루도 안 빼고 일기를 썼는데 그것도 제가 문장 훈련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어요. 간단하게 뭐 하루 일과를 메모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자세하게 오늘은 무슨 시를 읽었는데 그 시에 대한 내용이 어떻고 느낌이 어떻고 나름대로 시에 대한 어떤 평가라기보다 느낌이게 되겠죠. 자기 감상이겠죠. 그런 거를 많이 쓰고 소설을 참 많이 읽었어요. 학교에서도 도서부에 있었고 해서 책을 접할 기회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책을 읽고 어느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내용 인물의 태도, 인물의 말 이런 것들 중요한 것들 다 메모를 해가면서 일기를 쓰니까 양이 굉장히 길겠죠. 나중에 보니까 박스로 이게 몇 박스가 되는데 정말 아깝던데 그렇지만 그게 지금 남아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거 귀중한 걸 어떻게 그거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사 다닐 때? 네. 그래서 아깝다. 결국은 그 박스가 너무 많은 게 집에 이렇게 내 있다가 몇 년을 묵혀 있다가 그냥 다 처분을 했어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게. 근데 그렇지만 그 덕분에 제가 또 산문을 잘 쓸 수 있다는 거, 많이 훈련을 했다는 거에 천만족하고 그것도 고마운 일이죠. 네. 시인은 이제 이렇게 정신적인 거에 약간 이렇게 치중하는 편이 좀 많잖아요. 사색하고 뭔가 골똘히 또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몸에 대해서 좀 신경 못 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봤더니 우리 장승금 선생님께서 요즘에는 몸의 눈치를 좀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래서 잘 보고 있나요? 몸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처음에 저는 한동안 정말 오랫동안 정신을 늘 앞세우고 몸은 뒤에다 갖다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 정신이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 앞세워놓고 가고 몸은 따라오게 했어요. 그런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고장이 난 거죠. 몸이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몸에 좀 혼났어요. 한번 혼나고 난 다음부터 먹고 자고 하는 일을 너무나 소홀히 했구나. 먹고 자고 하는 일을 정말 그건 뭐 안 해도 된다는 얘기. 별로 잠자는 것이 너무 아깝고 먹는 것에 원래 그렇게 뭐 썩 별로 관심이 없어 보니까 소홀히 했는데 지금 이제 세월도 많이 흘렀고 나이도 들고 이러니까 몸을 좀 존중하고 몸이 이렇게 중요한지 진짜 몰랐거든요. 요즘은 좀 받들고 살아요. 몸을 받들고 살아요? 네. 그래서 몸과 그 다음에 정신이 조화로울 때 더 아름다운 시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데요. 선생님, 지금 우리가 화면에 담을 수는 없지만 지금 여기 창가가 바로 산이잖아요. 그래서 산이 상당히 좀 사람들도 산책하고 있는데 나무들도 보이고 자연이 멋있죠? 좋아요. 그래서 산에 이제 꽃을 착 따온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프리지아 좋아요. 제가 좋아해요. 그죠? 냄새 좋죠? 우리 선생님 오신다는 제가 사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봄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가 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꽃을 쓰는 시인들도 많고요. 그래서 많은 시인들이 평생 동안 시를 쓰면서 뭐 하면 탁 떠오를 수 있는 대표시를 쓰는 걸 가장 소망하더라고요. 근데 대표시 쓴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장승금 쌤 이렇게 보니까 시집 쭉 보다 보니까 장승금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햇빛 비타민 이렇게 떠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햇빛 비타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시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시는 사실 시를 발표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성찬경 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네팔 언제 갔다 왔니? 이러세요. 선생님 저 네팔 안 갔습니다. 그 TV에서 한번 네팔에 대한 다큐를 이렇게 쫙 방송을 해주고 저는 이 메모지를 하나 넣고 방송하는 계속 받아 적었어요. 중요한 부분만 받아 적고
또 인터넷으로 네팔에 대한 지형이라든지 그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하고 하면서도 여기 이런 글을 보니까 그 네팔의 아이들 네. 정말 그 어떤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먹을 게 없는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을 그 화면으로 그걸 보니까 인도 생각도 나고 인도도 별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거기랑 그런 아이들이 정말 저는 그 아이들 그 눈이 너무 예뻐요. 아주 새까맣잖아요, 눈동자가. 그걸 보고 저 눈이 어쩜 저렇게 예쁠까 그랬는데 하느님이 저렇게 예쁜 눈을 주는 대신에 저렇게 가난을 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시를 보면은 햇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먹는 비타민처럼 네. 비타민은 몸을 이렇게 윤활유를 가지고 돌게 하잖아요. 피를 돌게 하고 영양을 돌게 하고 그러는데 햇빛이라는 거는 어느 누구에게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생물, 나무, 꽃 이런 것들에게까지도 햇빛은 정말 거저주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인도의 아이들, 네팔의 아이들에게도 햇빛을 이건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때도. 네. 예. 저도 코로나 오기 전에 인도 갔다 왔는데요. 너무 다행히도. 그래서 인도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다들 정말 너무 이쁘고 아름다운데 그 인도 어르신 노인이라 그러죠. 분들이 과다 현자 같아요. 눈빛이 너무 선한데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1초도 안 걸려서 I'm happy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 빛이 있을까. 우리도 황폐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물질적으로 우리가 풍부한데도 좀 황폐한 데가 많고. 그래서 저도 인도 떠날 때 그 새들한테 이렇게 다음에 또 올게 이러는데 이제 코로나가 와서 그러는데요.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헤비 비타민 같은 이런 멋진 시도 있고 그러는데 모든 시인들이 좀 퇴고를 좀 많이 하지요. 선생님은 얼마 정도 퇴고하시나요? 저도 좀 과작이에요. 작품을 그렇게 많이 못 써요. 그리고 뭐 많이 좀 심사숙고하는 편이지. 모든 시인이 다 그렇겠지만 좀 퇴고를 좀 많이 프린트를 쓰고 프린트를 하는 30번 정도는 비교적 뽑아요. 30번? 한번 뽑아서 저는 컴퓨터 화면으로 저는 안 보고요. 항상 뽑아서 지면으로 봐요. 지면으로 이렇게 보고 토시 하나라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면 바꿔서 또 뽑아요. 또 뽑아요.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하루에 다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거를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다시 보고 새롭게 보기, 낯설게 보기 이렇게 며칠 있다 또 보고 그래가지고 암만 못 뽑아도 한 30분은 뽑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내가 과작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정호성 선생님 말씀하시는 선생님은 40번 뽑는데요. 그래서 왠지 좀 다행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너무 반성이 되는데요. 저는 그냥 뽑질 않고 컴퓨터 화면에서 이렇게 그냥 일주일 있다 보고 다시 또 시간 되면 한 달 있다 한번 보고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시를 처음에 나름대로 할 때 어느 글을 읽었어. 어떤 선생님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지 말고 반드시 뽑아서 지면으로 보라더라고요. 그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도 항상 뽑아서 한 토시 하나라도 아니면 그걸 고치지 않고 다시 뽑아요. 다시 보고 정면으로 보고 다시 보고 또 내일 보고 모레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품을 하나 쓰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물론 뭐 그보다 훨씬 빨리 금방 이렇게 바쁘게 이게 뭐 완성되는 그런 작품도 있지만 대체로 좀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네, 오늘 좋은 거 저도 배웠습니다. 저도 이제 지면으로 빼서 이제 한번 이렇게 자세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또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시를 쓰시면서 많은 시들이 요새 시가 엄청 많이 오지요, 집에. 그래서 다 읽어보기도 하고 또 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들은 또 이렇게 권장하고 싶다 이런 시집도 있지요. 권장 도서라나 뭐 그런 거 있을까요? 권장 도서라는 것 제가 좋아하는 시인들이 있으니까 인정이 되고 또 요즘 뭐 누구라고 딱 말할 수는 없지만은 왜냐면 요즘 시집들을 보면은 좀 혼란스러운 게 많아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쏭달쏭 막 이런 것도 있고 너무 이렇게
늘어놓고 함축성, 시 기본이 함축성 압축이잖아요. 그런 것들 너무나 생략하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젊은 층이 쓰는 어떤 난해시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조금 요즘 보니까 나이가 조금 있는 시인들도 그렇게 쓰려고 노력하는 것이 역력히 보여요, 시집에. 맞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치 쪽을 주장하는 쪽이고 모든 시가 다 본인의 성격이나 쓰는 방법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네. 저는 그냥 뭐 아주 평범하게 서정시 쓰고요. 그냥 제가 읽은 책이라 그러면은 단테 신곡이나 단테 신곡은 정말 몇 번씩 두꺼운 거 아직 많이 못 읽었겠지만은 조금 줄여놓은 것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유홍정 선생님이 쓴 그 단테 신곡 그거는 여러 번 참 읽었고요. 그 다음에 신약성서. 저는 신약성서를 물론 어릴 때부터 물론 읽었지만은 그때는 뭐 뜻도 모르고 그냥 읽었는데 제가 한 10년 전에 정독을 했어요. 신약성서. 뭐냐 신약성서 구약성서를 필사를 다 했어요. 두꺼운 거를 필사도 다 하면서 신약을 다시 읽었는데 신약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시 한 편이다. 이런 생각이 딱 결론이 지어지더라고요. 이 이상의 완벽한 글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머리 꽉 찼어요. 그래서 신약성서는 어떤 종교적인 거, 신앙적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뭐 세계적인 뭐 글이잖아요. 그게 많이 알려진 거 스타디셀러인데 종교와 관계없이 신약성서는 한번 좀 읽어보시라고 누구든지 간에 좀 권하고 싶어요. 그게. 네. 선생님 지금 제가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티라레나 니트라죠? 니트인데 이게 여기를 칼라레나 상당히 이뻐요. 이쁘고 잘 어울리는데 우리 선생님이 손을 올려서 이게 제가 안 보일 때마다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손을 내려서 이게 자꾸 안 보여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요. 우리 선생님 이제 목소리도 상당히 낭낭하시고 이제 아름다우신데요. 선생님 음성으로 한번 햇빛 비타민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햇빛 비타민 장순금. 파리와 섞여 노는 구정물 아이들. 쓰레기 더미에 올라 찾아낸 고무풍선. 버려진 콘돔 불었다 말았다. 시꺼먼 소통 출렁. 등에 매달려 보채는 아이. 손가락 뒤로 뻗어 입에 물리는 저 극단의 생존. 최악, 최저, 최후의 낱말 속에 하루살이처럼 윙윙거리는 목숨. 생의 행간이 없는 새까만 발바닥들이 내 팔이 질긴 태양 속으로 간다. 진창의 바닥에서 오늘도 먹이를 찾아낸 아이들은 짐승처럼 이를 드러내 웃는다. 하느님도 어쩔 수 없어 아이들 등짝마다 햇빛 비타민이나 흠뻑 칠해준다. 네. 맨 마지막 하느님도 어쩔 수 없어 아이들 등짝마다 햇빛 비타민이나 흠뻑 칠해준다. 정말 햇빛 비타민은 지금 저기도 햇살이 있는데요. 정말 정말 하느님은 참 공평하신 것 같아요. 성격이 좋거나 성격이 안 좋거나 상관없이 골고루 그죠? 뭐 검거나 하얗거나 상관없이 골고루 이렇게 햇빛 비타민 주는데 선생님도 뭐 이렇게 햇빛을 많이 쬐시나요? 밖에 잘 안 나가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비타민 D를 많이 떼는데 시 속에 햇살이라는 그런 아마 단어가 좀 제가 좋아하는 단어. 자기 글을 쓰다 보면 자기가 즐겨 쓰는 단어가 있어요. 선생님 햇빛이 엄청 많던데요? 햇살, 햇빛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햇빛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어떤 희망 또는 내일, 미래 그리고 자연 하나는 가장 큰 것은 어떤 절대자의 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 손이 누구에게도 다 미친다는 거. 우리는 그거를 잊고 사는데 그런 거. 그 손이 나도 모르게 항상 내 주변에서 나를 따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감사한 마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또 얼마나 많은 무리 순정한 시간을 살까? 이거 제목이 좀 길어요. 그런데 좀 젊은 느낌이 나요.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이 시는 또 이 시는
제가 몸이 조금 차요. 저 체온증이 있어서. 그래서 즐겨 찾는 뭐 유일한 레저라 그러면은 그냥 목욕탕 다니는 걸 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굉장히 억울해요. 근데 거기서 사실 어떤 실존 인물이에요. 그 할머니가 목욕탕에 가면은 그 샤워기 나란히 이렇게 있는데 거기 한 2시간씩 계속 서 있어요. 그냥 계속.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오면 왜 저렇게 저기를 저렇게 서 있을까? 그게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귀담아 들었더니 리아카의 빈병이라든지 파지? 폐지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를 실어가지고 팔고 사는 그 하루살이 같은 그런 삶을 사시는 할머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를 제가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왜 저럴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제가 한번 들어가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쓴 글입니다. 그 할머니는 지금 비록 종이를 줍고 병을 줍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삶에 대한 희망은 우리가 사실 노인 70, 80 이렇게 연세 드신 그 길거리 다니는 이런 노인들을 보고 저는 어렸을 때 그랬어요. 많이 되게 많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왜 살까? 그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금은 조금 성숙해졌죠. 그러니까 다 할 일이 있구나. 나름대로 자기 개인대로 다 할 일이 있고 저렇게 해도 아마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내일은 아침 밥상이 좀 따뜻할 거야. 내일은 햇빛이 나한테 더 많이 올 거야. 이런 어떤 희망이 있죠. 삶의 희망이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을 볼 때 좀 허술해 보여도 나름대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다 있구나. 삶에 대한 희망. 그걸 보고 이제 이분도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은 그러나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쓴 겁니다. 네. 아무튼 역시 시인들은 이렇게 유심히 뭔가 호기심도 많고 관찰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관찰을 해서 또 이런 멋진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시집을 보다가 이 시집에서 이렇게 훑어보다가 열매라는 시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열매가 또 지하철 시로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하철 무슨 역? 양재역, 물광역 다 있더라고요. 다 있고 4, 5선만 빼고 다 있다고 연락이 왔는데 사실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선생님 집에만 계시니까 못 보죠. 본 사람들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가지고 고맙게 제가 읽었습니다.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볼게요. 열매 장순금. 우주에 떠있는 한 점의 기운을 꼭 싸서 끌어오고 땅속 냉골로 죽은 듯 숨쉬는 흙의 내공도 끌어와 죽을 힘 다해 밀어내는 태아. 초능과 초능 사이 뜨거운 밀서 안고 세상에 혼자 떨어지는 기도와 고통 수억만 톤의 목숨값이 피부치로 오는. 생명 하나를 얻는다는 것이 그냥 그저 생기는 게 아니죠.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또는 여성이면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 고통이 그저 고통이 아니죠. 그 고통을 겪음으로 해서 모성애가 있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엄마고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이름 엄마죠. 생명이 하나의 지상에 내려온다는 것은 정말 그렇게 큰 기도와 고통이 들어가야지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연세가 많았는데 가장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살면서 했더니 어머니도 아니고 엄마래요. 그 나이 많으신 분이. 그래서 엄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울컥 눈물이 하시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가장 사랑해준 게 살아봐도 7, 80 살아도 엄마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 엄마. 그래서 그런 눈빛으로 보니까 그 어르신이 왠지 어린아이처럼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분도. 그쵸. 어머니란 느낌과 엄마의 느낌은 다르죠. 그렇죠. 엄마가 정말 가깝게 느껴지고 나이가 들어도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이 옆에 있다면 참 네. 행복한 거죠. 우리 장승건 선생님 제가 옆에서 느끼는데 네. 그 어머니, 엄마에 대한 그런 무서움이가 상당히 깊고도 좀 강할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아이들이 모든- 상당히 행복해 보일 것 같습니다. 애들은 안 그런가 봐요. 그 엄마는 예. 아이들이 그러든 말든 상관없이 엄마의 네. 마음이니까,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니까. 맞아요.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시를 이제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시인들의 장점이 정년퇴임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다는 게 참 좋은데요. 예. 선생님은 앞으로 어떤 시를 이제 쓰고 싶으실까요? 아유, 제가 글쎄 시는 글쎄 하나의 저한테 시는 하나의 멍해라고 생각해요. 멍해요? 멍해. 이 평생 끼고 살아야 되는 멍해인데 그런 멍해의 시는 상처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피어나는 꽃 같아요. 네. 근데 하늘이 저에게 준 소명이 음. 숙명적인 것이 뭐 시를 써야 한다고 저한테 주어진 게 그거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냥 근데 그 중에서 못하는 중에서 그래도 좀 나은 게 시 쓰는 건데 그런 평생 이걸 써야 되는데 하늘이 준 어떤 언어의 살풀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정말 아름답고 정말 의미 있게 풀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력은 많이 부족해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시집을 또 준비하고 계시겠죠? 아니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예, 좀 더 놀고 저는 시를 급하게 막 열심히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악자까지 쓴다고 그럴까 그런 시들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좋아서 심취했던 그런 시간들은 있었지만 시를 써야 하기 때문에 막 그런 건 없었고 지금도 뭐 별로 그렇게 막 쫓기면서 시를 쓰지는 않고 쉬어가면서 편안하게 쓰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좋은 시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낯설게도 다정해라 작년에 나왔던 시선집에 우리 선생님의 시인의 말을 한번 읽으면서 인터뷰를 마칠까 합니다. 네. 네. 시인의 말. 길은 멀고 시작 없는 끝은 늘 돌아가고 싶어 했다. 달빛이 혼자 기우는 늦은 저녁엔 당신이 온통 허공이었다. 예. 거기서 나오는 당신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인물이 아니고 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네. 하느님이라고 보면은 좀 쉽게 다가올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 만나서 또 여러 가지 또 배우고 또 그러니까 저도 뿌듯하고 좋은데요.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힘든 자리였어. 사실 선생님이 이런 거 방송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그러면서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